그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며 광장으로 걸어갔다. 그는 뒤를 돌아보고 다시 좌우를 둘러보았다. 마치 바다 한가운데 있는 느낌이다. 아니, 차라리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이 낫겠어. 그는 속으로 생각을 하고 눈을 감은 채 걸었다. 이제 거의 광장을 다 지났겠지 하고 눈을 뜬 순간 바로 그 바로 그것도 코앞에 수염을 기른 사내들이 버티고 선 것을 발견했다. 도대체 어떤 녀석들인지 분간할 틈조차 없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가슴속이 방망이 치듯 두근거렸다. 야, 이건 내 외투잖아. 그 가운데 한 놈이 그의 멱살을 움켜쥐며 마치 장도 깨지는 것 같은 소리를 질렀다. 아카키 아카키 에비치가 사람 살려 하고 소리를 치려 하자 다른 한 놈이 마치 관리의 머리통만큼이나 큰 주먹을 그의 입에 들이대며 소리치면 알지 하며 으르렁 댔다. 아카키 아카키 에비치는 외투를 뺏기고 무릎을 차인 것까지는 알았으나 그 뒤에는 눈 위에 나둥그레진 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다. 몇 분이 지나서야 그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다. 그러나 이미 그 사람의 그림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굉장히 몹시 춥다는 것, 자기의 외투가 사라졌다는 것을 비로소 알아차리고 그는 뒤늦게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소리는 광장 저 끝까지 가는 것 같았다. 저 끝까지 가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죽을 힘을 다해 미친 듯이 부르짖으며 광장을 가로질러 경찰 초소로 갔다. 초소 앞에는 경찰관 한 명이 장총을 몸을 기대고 서서 도대체 어떤 자식이 저렇게 소리를 지르나며 달려오나 하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아카키 아카키 에비치는 경찰관 앞으로 달려가서 숨을 헐떡이며 경찰관이 감시는 하지 않고 졸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강도들이 날뛰고 있었다고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경찰은 광장 한가운데서 사내 둘이서 그를 불러세우는 것을 보았지만 그 친구들일 거라고 생각해서 그다지 눈여겨보지 않다고 대꾸했다. 경찰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자기한테 공연히 욕만 퍼부을 것이 아니라 내일 파출소장을 찾아가 사정을 얘기하면 아마 외투를 찾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아카키 에비치는 미친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왔다. 옆구리와 관자놀이와 뒤통수에 조금 남아있던 머리카락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었다. 옆구리와 가슴팍 바지에는 온통 눈범벅이 되어 있었다. 하숙집 주인 할망구는 요란하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화들짝 자리에서 일어나 슬리퍼 한 짝만 걸치고 문을 열어주러 나왔다. 한 손으로 잠옷 앞선 누른 모습이었다. 할망구는 문을 열고 아카키 에비치의 꼬락서니를 보고 기겁을 했다. 그에게서 자초지종을 듣고 나서야 그녀는 몹시 놀라면서 그렇다면 직접 본서의 서장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파출소장 따위는 말로만 약속을 할 뿐이지 뒤에서는 딴짓을 하기 일쑤라는 것이다. 아카키 에비치는 슬픔에 잠겨 다시 방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을 그가 어떻게 지새웠는가 하는 얘기는 다소나마 다른 사람의 심정을 짐작할 수 있는 사람들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겠다. 이튿날 아침 일찍 그는 서장을 찾아갔다. 서장이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그는 10시쯤 다시 가보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주무십니다라는 대답이었다. 그런데 11시에 갔더니 이번에는
서장님은 출타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하는 수 없이 점심시간에 다시 찾아가 보니 이번에는 서장 부속실에 있는 비서가 그를 얼른 들여보내려 하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로 무슨 필요가 있어서 왔느냐는 둥, 도대체 무슨 사건이냐는 둥 귀찮게 캐물었다. 아카키의 비치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아카키의 비치는 큰 소리로 울려댔다. 나는 서장을 직접 만나야 할 필요가 있어서 찾아온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나서서 나를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는 없다. 나는 관청에서 공무 때문에 찾아온 사람이다. 그러니 너희가 나를 못 들어가게 한다면 그때는 상부에 보고를 할 수밖에 없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가 뭔가 만만찮은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준 셈이었다. 그가 이렇게 나오자 비서들도 아무 소리 못하고 그중 하나가 서장에게 보고하러 들어갔다. 서장은 외투를 강도당했던 얘기를 아주 이상한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는 사건의 요점 따위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아카키의 비치에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늦게야 집으로 돌아갔냐는 둥, 어디 점잖지 못한 곳에 가서 자빠져 있었던 게 아니냐는 둥 엉뚱한 질문만 해대었다. 아카키의 비치는 자기의 방문이 외투를 되찾는데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또는 효과가 전혀 없었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그냥 물러나오고 말았다. 그는 근무 후 처음으로 관청에 나가지 않았다. 이튿날 그는 전보다 훨씬 더 을씨년스럽게 보이는 그 헌 싸개를 걸치고 어두운 얼굴로 출근했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아카키의 비치를 조롱하려 드는 친구들도 있기는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외투를 강도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동료들은 그 자리에서 그를 돕기 위한 성금을 모으기로 했다. 그러나 정작 모인 금액이 얼마 되지 않자 그렇잖아도 여기저기 뜯기는 돈이 많았기 때문이다. 국장의 초상화를 사주는가 하면 과장의 친구라는 사람이 쓴 책을 신청하라는 과장의 권유를 받기도 했다. 동료 한가운데 한 사람은 아카키의 비치를 동정하고 그를 돕고 싶어서 그에게 친절하게 돕는 말을 해주었다.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주고 싶었던 것이다. 그는 아카키의 비치에게 서장 따위를 찾아가 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가령 서장이 상부에 잘 보이려고 어떤 방법을 쓰던지 해서 외투를 찾아낸다 하더라도 아카키의 비치에게는 별로 도움이 되질 않다는 것이었다. 그 외투가 자기 것이라는 법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결국 외투는 경찰서에서 보관한다는 얘기였다. 즉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위 관리에게 부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다. 그럴 경우 그 고위 관리가 경찰서에 사건 담당에게 편지를 보내 사건을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었다.